설명에 감사합니다. 김찬욱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발표는 제가 했던 고생에 대해서 나눠드리면서 내가 고생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고생하지 마시라, 혹은 이런 문제들을 미리 알고 피해가시라라는 것들을 좀 쉐어를 해주면 좋겠다고 사실 좌장께서 요청을 하셨어요. 저랑 얘기를 하다가 이번 ISMS에서 그런 얘기를 좀 더 많이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이렇게 주제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진을 중심으로라고 얘기하긴 했는데 이제 다른 데이터들도 약간 들어있긴 합니다. 제가 있는 곳은 한의학연구원의 한의학 데이터부고요. 데이터부가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AI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제 고품질 데이터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분양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ISO TC249에서 이제 여러 가지 표준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표준들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 항상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진심으로 얘기하는 건데, 저희 뜸의 표준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아스피린을 주는데 아스피린 100mg이 아니라 60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고 200일 수도 있는 아스피린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인터벤션, 우리가 하고 있는 진단, 이 모든 것들이 표준화되고 최대한의 오차를 줄여가는 작업들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AI 시대에 이제 사용할 수 없는 데이터들이 되기 때문에요. 이런 기사들은 질리도록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질리도록 많이 본 데이터들 사이에 이런 재밌는 뉴스가 있습니다. 라디올로지들은 지금 날아다니고 있어요. AI 시대에. 근데 되게 비슷해 보이는 패솔로지스트는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라디올로지는 아날로그가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 찍고 엑스레이 찍히면 그대로 날아갑니다. 근데 병리학은 어떤가요? 병리 조직을 채취하는 순간부터 어마어마한 휴먼 에러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티슈 또한 염색하는 과정에서 또 데이터가 달라지고요. 그 염색하는 데이터들을 후처리하는 과정, 그 다음 그걸 보고 레이블링하는 그 사람의 레이블링 실력에 따라서 또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패솔로지스트 간의 일치도가 48%라고 하는 연구 보고가 있을 정도고요. 그러면 당연히 AI가 못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영상 AI처럼 보이지만 앞단에서 얼마나 휴먼 에러를 많이 줄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게 사실은 결정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AI, 우리가 측정을 한다라고 하는 행위는요, 실제로는 굉장히 고차원의 사건을 우리가 특정 차원으로 축소시켜서 데이터화 만드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진자가 있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이거를 우린 지금 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 있는데 얘를 위에서 보면 어떻겠어요? 좌우 운동이겠죠? 옆에서 보면 어떻겠어요? 상하 운동이겠죠? 옆에서 보면 심지어 등속 운동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소리를 가지고 진자 운동을 측정한다고 해보세요. 한가운데 있으면 윙, 윙 이렇게 들리겠죠? 근데 제일 끄트머리에 있으면 우, 우 이렇게 들릴 겁니다. 마찬가지로 촉각으로 측정한다고 해봐요. 만약에 진자를 우리가 손으로 할 수 있다고 해봅시다. 어느 순간에 쑥 지나갔다 쑥 지나갔다 이렇게 들릴 거고, 제일 끄트머리 있으면 뭔가 나를 톡 건드리고 갔다가 톡 건드리고 갔다가 이럴 거예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어느 위치에서 무슨 데이터를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데이터의 속성을 가장 잘 볼 수도 있고 데이터의 정보가 전혀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원 축소를 할 때 차원 축소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질환이 있을 때 사상학이라고 하는 차원에다가 차원 축소를 할 것이냐, 상한이라고 하는 차원에다가 차원 축소를 할 것이냐, 전기신이라는 차원의 축소를 할 것이냐, 팔강이라는 차원에다가 우리가 프로젝션을 시킬 것이냐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는 완전히 소실되고요, 어떤 데이터는 굉장히 분리가 잘 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들을 결정하는 것이 사실 의사의 능력이고, 데이터 어널리스트들이 어떤 데이터를 모집해야 할지 하는 것들을 이제 결정하는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유명한 사례인데요. 파킨슨을 동작 분석으로 하는 AI를 만드신 분인데, 이건 좋은 사례고 나쁜 사례는 차마 제가 보여줄 수 없어서 안 갖고 왔는데, 치매를 동작 분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절대 안 된다. 치매는 대뇌피질의 문제고 보행은 손해가 결정한다.
안 나온다. 결국 못 만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정보가 없는 데이터에서 그 정보를 뽑아내려고 하면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모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차원인지를 결정하는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이제 차원이 많아질수록 데이터 퀄리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넘어가겠습니다. 하도 여러 번 얘기해서. 그래서 작년부터 그 AI 레디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한 이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데이터가 AI 레디 데이터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AI 레디 데이터가 갖춰야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세 개의 C로 표현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의 출처를 추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측정값이 관련 표준하고 일치하고 검증이 가능해야 돼요. 설태가 두껍다라고 했으면 그 두꺼운 걸 어떻게 측정했는지 기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측정 도구가 표준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 생각에 두껍다 하면은 그거의 오차범위라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차범위를 모르면 의미가 없고요. 심지어 내가 측정하는 도구의 베리에이션의 범위가 그 측정값의 오차범위보다 크면 당연히 측정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 Clear Lineage and Validation, Clean and Well-Structured, Comprehensive Metadata and Documentation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져야 사실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AI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AI를 만들 때 이건 크리스티 DM이라고 하는 데이터 마이닝의 대표적인 도식인데요. 대부분의 작업은 데이터 프리퍼레이션입니다. 데이터를 준비하는데 80% 이상의 시간이 소모되고 실제로 AI를 만드는 후 작업은 20%도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 20% 하고 싶고 80%는 하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해야 하는 거는 80%라는 거죠. 저희가 이제 한의학연구원에서 13,000명의 표준 데이터를 구축을 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10개의 그 학회 교수님들을 모시고 우리가 어떤 생체 지표가 가장 중요할까요? 그거는 대체 어떤 도구로 측정하면 좋을까요? 라고 자문을 하고 그것들을 2년간의 예비 연구를 거쳐서 프로토콜을 만들고 5년 동안 데이터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기반해서 저희가 설진 참조표준센터를 런칭을 하고 국가 참조표준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혀 설진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조명이 반드시 간접 조명이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딘가 하이라이트가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의 데이터는 완전히 날아가요. 그 다음에 컬러 캘리브레이션 해야 되고 그 컬러 캘리브레이션 하는 것이 국가표준 컬러랑 이 소급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컬러 캘리브레이션 자체가 무의미한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것보다 사실 이건 당연히 중요한 거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설진에 영향을 끼치는 영향량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물로 헹구면 우리 혀가 더 촉촉해질 것 같잖아요. 실제로는 그 반대가 일어납니다. 이 점막이 씻겨져 나가면서 실제로는 혀가 더 건조해져요. 그러면 당연히 설진을 측정하기 전에 물 마시지 말라고 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설진도 일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주기를 고려하지 않고 설진을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행위가 됩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 가장 두껍고요. 밥 먹고 나면 가장 얇습니다. 그리고 식후 2시간이 되면은 정상의 70% 정도로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현실적인 프로토콜은 식후 2시간이고요. 베스트는 사실 자고 막 일어났을 때가 되겠죠. 이도저도 안 된다? 그러면 사실은 측정한 시간이라도 기록해놔야 된다. 식후 몇 시간 됐는지라도 기록을 해놔야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이제 데이터를 쓸 수가 없다는 거죠. 타임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식후에 타임량이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식사 후 그래서 2시간 정도가 가장 무난하다. 그 다음에 혀를 얼마나 앞으로 내밀고 뒤로 내밀고 혀 모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혀 사진도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컨트롤해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만든 여러 개의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한번 AI를 만들어보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막간에 이 설진 나중에 하시다 보면은 성별, 연령별, 한열별로 설 색상의 레퍼런스 값이 다 다릅니다. 옛날처럼 그냥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 혀 사진인데요. 여자의 혀가 훨씬 밝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자의 혀는 한증인가? 라고 오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한증이 아니라 애초에 밝아요. 왜 그럴까요?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그 혈색소 숫자가 여자가 더 적어요. 당연히
더 밝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 밝아지고요. 한증 열증하게 되면 한증이 더 밝습니다. 그러면 한증 열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진단 지표로 쓸 수 있는 거고, 남녀 같은 경우는 보정 지표로 써야 하는 거고, 연령도 보정 지표로 써야 하는 거죠. 이 보정값이 없으면 당연히 우리 또 AI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령별 데이터들 다 보정하지 않고 몽땅 때려서 넣으면 값이 당연히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13,000명 데이터를 만든 이유가 이것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한번 AI를 만들어보자. AI 혀로 진단했다는 논문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해보자 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모인 데이터들을 2,000개의 데이터를 10명의 한의사들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10개 학회에 대해서. 그래서 2,000개의 데이터셋을 이렇게 스마트 패드 앱을 만들어주고 컬러 플레이를 한 다음에 태블릿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사진당 5번씩 레이블러가 모르게 랜덤으로 돌아가게 해놨습니다. 원래 저희가 이제 그렇게 랜덤으로 돌아가게 한 거는 한의사가 얼마나 잘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좀 한 번 측정하게 되면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적어도 3번은 해야 할 것 같은데 이왕이면 좀 더 하자 해서 5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단이 났는데, 보시면 이렇게 예쁘게 핑크에 5번 측정을 해주기를 우리는 기대를 하고 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인 데이터를 가지고 처음에 AI 학습을 시켰더니 엉망진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첫 번째로 이제 데이터셋이 전혀 균질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면 사실 AI를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AI 입장에서는 제일 많은 거 찍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애큐러시가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단백설이 홍강설이 제일 적고 그 다음 단백설, 그 다음에 다몽설하고 홍설이 제일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AI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각 설색의 대표적인 혀를 골라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게 이제 대표적인 혀 색상입니다. 핑크, 레드, 딥레드라고 한의사들이 가장 많이 표시한 혀예요. 이거를 기존에 있던 다른 혀 이미지에다 이 색상을 입히는 AI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롭게 데이터 제너레이션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 데이터 제너레이션 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한의사의 평가를 받은 다음에 새로 AI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슈는 우리가 모으는 데이터들이 이분하게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밸런싱을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걸로 새로 제너레이션한 데이터예요. 이게 이 프레젠테이션마다 색상이 다르게 나와서 좀 그렇긴 한데, 보시면 이제 페일, 핑크, 레드, 딥레드 이런 식으로 이제 색상이 새로 입혀진 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디스크리트 스케일 딜레마인데요. 우리가 실제 한의사들 마음속에는요, 이거를 페일이라고 100%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색상을 주관적으로 그냥 받아들여요. 그냥 이쯤 되는 색상. 근데 우리가 그거를 강제로 4개 중에 하나를 골라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이 4개 중에 하나를 고를 때 이 사람이 어떤 날은 약간 요쪽인가? 어떤 날은 약간 요쪽인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컨티뉴어스 밸류를 디스크리트한 밸류로 받을 때 생기는 데이터 로스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런 문제를 만든다. 아주 감사하게도 이렇게 핑크 5개, 레드 5개 이렇게 응답을 해주면 참 좋겠는데, 현실은 핑크 3번, 레드 2번, 아니면 핑크 3번, 레드 1번, 딥레드 1번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이거는 애초에 사람의 머릿속에서 색상을 평가할 때 하나의 색으로 평가하지 않거든요. 우리 눈은 아날로그입니다. 심지어 컨디션에 따라서 색상 평가도 계속 달라져요. 그래서 실제로 인간의 색상에 대한 평가는 요렇게 이제 아날로그로 분포되어 있는 데이터다. 그러면 이게요, 실제로는 다른 데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정말 많은 레이블러들이 정말 많이 레이블링하면 얘도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중앙값을 잡으면 해결이 됩니다. 근데 그 정도 데이터셋이 아닌 경우에, 그리고 이렇게 4개밖에 안 되는 변수로 분리를 하는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아날로그로 받아보자. 그리고 각
각각의 이미지의 특성상 저 디스트리뷰션의 폭이 얼마고 높이가 얼마고 이런 이제 그 외도가 얼마인지를 한번 보자라고 하는 작업을 또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인터레이터 어그리먼트입니다. 그래서 그 이걸 이제 측정을 하게 되면 한의사들 간의 그 일치도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이거 죄송합니다. 인트라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적어도 한의사 내에서라도 좀 균질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측정, 재측정 신뢰도가 0.6을 넘는 한의사가 딱 한 명이었습니다. 두 명은 0.3대였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었고, 세 번째는 또 이제 로우 퀄리티 레이블러입니다. 이게 데이터들 중에서 분산이 되게 심했던 데이터들만 이렇게 쭉 뽑아서 그 사람들, 그렇게 분산을 심하게 만든 인간이 대체 누구인가를 찾아본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봤더니, 예를 들면 이제 닥터 6이 있습니다. 닥터 6을 보면은, 평가자 내 신뢰도는 나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만 혼자 이상하게 찍은 개수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랑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이제 레이블러를 골라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렉 오브 스탠다드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각 한의사가요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응답을 한 거예요. 닥터 1이 이건 핑크다라고 5번을 응답을 했습니다. 근데 닥터 3은 아니야 이건 레드야 라고 5번 중에 4번을 응답을 했어요. 닥터 8은요 이건 딥레드야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표준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설진을 글로 배웠기 때문에. 키스를 글로 배운 거랑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설진을 실제 도판으로 배운 적이 없어요. 글로 배웠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이건 딥레드인데 나는 늘 딥레드라고 진료했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탠다드를 다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저희가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생겼어요. 대체 한의사들이 설체색을 평가하는데 어딜 보고 평가하는 거지? 텅 바디를 보고 정말 평가한다? 설태를 100% 지우고 평가하고 싶다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설 배면을 배면이 아니, 얘를 측정하는 겁니다. 얘는 설태가 가려져 있지 않아요. 이 위에서 측정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설태와 설체가 적절히 혼합된 데를 측정하고 있다. 그럼 대체 어느 정도 혼합된 데를 측정해야 되는 건가? 라고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체 당신은 어디를 보고 평가했으며 그게 어디가 가장 대표 색상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다시 레이블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 축소와 인지 편향 사이의 균형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떤 생리 현상이 있습니다. 그럼 이 생리 현상을 우리는 센서로 측정할 때 아까 제가 진자를 얘기 드렸던 것처럼 어떤 센서를 가지고 어느 방향에서 어떤 데이터를 취득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데이터는 다 날아가고 그 센서에 읽히는 데이터만 들어옵니다. 근데 그 센서가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생리 현상을 잘 표현하는 굉장히 좋은 평면에 있는 거라면 우리가 뒤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AI를 만들기가 되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굉장히 쓸데없는 노가다를 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현재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이상적인 상황이고요. 실제로는 특정한 생리 현상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센서를 가지고 개념을 만들어서 현재 실제로는 편향을 가지고 있고요. 이 편향을 가지고 센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과정 중에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로서 굉장히 많은 오류가 생겨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개념을 제거한 상태에서 오리지널 혀와 그 혀에 관련된 정말 편견 없는 데이터가 모여주는 게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원 축소와 인지 편향 사이의 적절한 균형과 리소스의 균형을 잘 결정해야 하고요. AI를 만드는 작업을 한 컷의 만화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데이터 곧 전처리가 끝난다. 전처리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데? 모르는가? 또 전처리가 시작되지. 이런 산 넘어 산의 그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일을 경험하시지 않도록 처음부터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솔직한 얘기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냥 겪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음성 AI하고 관련된 음성 AI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이 프레드릭 젠킨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했던 말씀이 그 음성 AI 만들려다가 그 규칙 기반 음성 AI 만들다가 포기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있어요. 에어플레인, 그러니까 비행기는 날개를 퍼덕이지 않는다. 사람들의 언어 모델을 가져다가 AI를 학습시키려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거 포기하고 통계 기반 AI 만들었더니 훨씬 잘합니다. 과연 우리가 한의학에서 얻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들을 적당히 이제 결정해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